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은 2007년 설립돼서 2018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서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점유율은 2021년 4분기 김해공항발 국내선, 국제선은 각각 31.8%, 8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A320 기종 외에 2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평균 151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발맞춘 국제선 재운항을 과제로 삼고 취향지별 여행 수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서 노선 복항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여객 부문 90.7%, 화물 0.4%, 기타 8.9%로 구분되고 여객 부문 중 국내선 비중은 87.5%, 국제선은 3.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65억 원, 영업손실 2,039억 원, 당기순손실은 2,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7.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1%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0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운송 매출의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 외의 손실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전체 4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지금 6월 2일자로 좀 접수일자가 오늘자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게 오늘자가 아니거든요. 제출일자는 5월 31일자인데 이게 6시 이후에 공시가 최종 좀 승인이 되면서 즉 새벽 공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30분 이전 한 7시 20분경에 아마 공시가 좀 송출된 것이 좀 보여지는데 네. 공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일 자 주요사항 보고서 감자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감자 결정입니다. 회사는 감자 주식의 종류와 수 1억 2,928만 주를 감소시키는 감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감자전 자본금은요 1,939억 원에서 감자 이후에 646억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주식은 1억 9,392만 주에서 감자 후 6,464만 주로 변경이 되는데 한 주당 무려 세 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한다는 결정입니다. 감자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요 2022년도 7월 11일자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주권의 거래가 좀 정지됩니다. 이후에 회사는 2022년도 8월 10일 감자 이후에 변경 상장될 예정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성금의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는 생략한다. 주식의 병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한 주 미만의 단수 주식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단수 차이로 인해서 주식 병합 후에 발행 주식수 또는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그리고 임총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같은 날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화소는 4,350만 주입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고요. 증자전 발행 주식수,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감자전 주식입니다. 1억 9,392만 주인데 회사는 확보된 자금 1,658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좀 사용하고요. 343억 원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어떤 내용들은 지금 청약 예정일이 지금 9월 19일, 9월 20일인데 지금 감자 이후에 상장일이 8월 10일로 좀 결정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감자일 이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어떤 이 납입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납입일은 9월 27일이기 때문에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주의 배당 상장 예정일은 2022년도 10월 7일입니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은 2022년도 6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당이 좀 되는 거고요.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도 7월 11일 임총을 통해서 자본 감소를 결의할 예정이며 증자 전 발행 주식의 총수는 현재 기준의 주식 수이고 감자 효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증자 전까지 발행 주식의 총수는 6,464만 주입니다. 지금 뭐냐면 감자와 동일한 일정으로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 일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6,464만 주의 변경후 주식에서 지금 신주가 4,350만 주가 다시금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합산한다면 한 1억 주가 좀 더 초과되는 주식수가 되는 셈이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수주의 영향으로 배정 주식수의 비율이 변동될 수는 있다. 아직은 감자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동사항에 대한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 증권 발행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주가적인 부분이고 좀 더 특이점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발행 예정가액을 좀 볼 텐데 지금 신주의 발행 예정가액은요 4,600원인데 아직 증권신고서에 수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네. 이 배정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거든요. 즉 주주에게 먼저 우선권을 제공하고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청약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는 이 발행가액의 확정 9월 14일은 추가적으로 이 증권신고서의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가 좀 이어서 많네요. 네. 네, 특수관계 내 유상증자 참여입니다. 지금 회사가 결정한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대해서 회사의 이 대주주인 금호아시아나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이 공시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참여자는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출자 금액은 814억, 전체 1,770만 주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814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출자 이후의 지분율은 41.9%까지 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출자의 방식은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전체 증자 금액은 지금 20만 100원으로 좀 나와 있는데 증자 주식수는 4,350만 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금액 그리고 출자 주식수, 출자 후 지분율은 2022년도 5월 31일 아시아나 항공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에 따라서 구주주 배정분의 100%에 대해서 청약 참여를 가정한 출자 예상 금액, 출자 예상 주식수, 출자 후에 예상 지분율이다. 자, 용어가 조금 복잡한데 쉽게 네네. 말해서 이거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주에게 할당된, 그러니까 이 현재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 앞으로 배정된 이 예상 주식수가 지금 1,770만 9,652주가 좀 배정이 되는 셈인데 전체 100% 청약을 하겠다는 뜻이죠. 814억 원 규모인데 지금 회사는 전체 비중 물량을 좀 줄이지 않고 100% 유상증자에 좀 참여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이렇게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회사가 사실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 장기화, 그렇죠. 2020년도 2월부터 이 초래된 이 팬데믹 확산세가 사실상 2년 가까이 이 항공사의 셧다운을 좀 초래했었죠. 네. 지금 이 국제선 비중을 전혀 이 소화하지 못하는 특히나 이 LCC 업계인 이 에어부산의 입장에서는
화물편을 좀 증설하기도 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됐었던 이 노선들 대부분이 국내선을 사실상 소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국내선 매출 포지션이 그렇게 큰 편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어부산이 근 2년 가까이 이 많은 손실을 좀 초래했던 것은 맞고 이에 따라서 누적된 결성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를 결정하고 감자 이후에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이 요인이 사실상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감자로 인한 3대1 감자와 그리고 대규모 유상증자의 어떤 결정들은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감자 자체만으로 단주 발생되는 이후에 사실상 이 주가 가치가 좀 크게 희석된 상태에서 유상증자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게 원투펀치를 좀 맞은 셈인데 물론 회사의 입장에선 중장기 관점에서 이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현재 구간의 자금을 확충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즉 6월부터 가셔야 되는 하늘길 안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운영자금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결의할 수 있는 어떤 이 적기가 아니었나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에어부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부터 일본 노선도 재개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취항 노선 확대도 시작이 되는데 대표님 그럼 이에 따른 에어부산의 제도약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주력 LCC 노선의 어떤 주력 매출, 특히 에어부산의 경우는 어떤 국내선의 어떤 매출 포지션을 다각도로 가져가기보다는 사실상 이 주력행 노선이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네네. 일본 노선의 어떤 복항, 지금 이 노선이 다시금 이 복구되는 이 시점 안에서 사실상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지금 6월부터 지금 27개월 만에 이 부산 후쿠오카행 이 노선이 주 2회로 좀 증설이 좀 됐고요. 네네. 7월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노선 확대가 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의 칭다오, 대양, 사이판, 괌, 일본의 후쿠오카 이 4개의 노선을 현재는 좀 운항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지금 전체 7개 노선들이 좀 추가되는 겁니다. 베트남의 다낭, 나트랑, 그다음에 뭐 필리핀의 세부, 몽골의 울란바토르 전체 한 7개 국가의 노선들이 다시금 지금 이 복귀되는 즉 운항 허가를 좀 받게 되었는데 지금 최초 노선에서는 좀 일본의 어떤 비자가 6월부터는 관광 비자도 좀 재개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이 실적 인식이 3분기부터는 좀 반영 효과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노선의 이 복항으로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대표님 이 고환율과 또 고유가로 인한 항공업계의 비용 증가 부담도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사실상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적인 관점이 호재가 아닌가 봐요. 이게 노선상에서 사실은 이 달러를 좀 결제하는 이 기타 뭐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는 사실은 이 달러 환율의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되지만 지금 일본 노선을 거의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에어부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엔저 현상에 따른 어떤 이 관광객의 어떤 이 유입률의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고유가 기조로 인해서 항공사들의 어떤 원가 부담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만 네. 실제 항공사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이게 이 티켓 판매가의 어떤 판가 전이가 좀 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류 할증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유류 할증료 인상폭에 대한 어떤 마진 효과도 부분적으로는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6월부터 이 극대화되는 일본 노선의 확장 부분은 에어부산의 3분기 이후 4, 4분기까지 어떤 실적 회복을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회적 요건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하는 에어부산은 엔저 현상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최근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피해로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에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까요? 일단 1분기 실적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매출 기조에서는 지금 매출액은 전년 동기 1분기 대비 319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했죠. 508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362억,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619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의 폭은 좀 더 감소했고 단기 순손실 폭도 소폭 좀 감소를 했어요. 지금 누적되는 어떤 이 손실액은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사실상 1분기라는 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조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가시됐던. 그런데 지금 4월 중순부터 일상으로서의 어떤 전환들이 좀 시작이 좀 되면서 국내선의 어떤 운항 이 스케줄이 좀 더 증편되고 이에 따른 수익 효과는 2분기 실적이 좀 반영 효과로 좀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국제선 부분은 6월부터 좀 본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7월, 8월 성수기 기간 안에서 오히려 노선 확충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은 3분기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선 증편에 따른 어떤 수익 효과는 2분기 그리고 해외 노선 확대에 따른 어떤 수익 효과는 3분기부터 좀 가셔야된다는 점은 오히려 3분기, 4분기의 실적 호조로 작용되는 셈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누적 손실은 증가했지만 여행 재개로 인한 그런 점은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에어부산 13.9% 하락한 1,890원에 시가 좀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 리오프닝 수혜 관점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2020년도 5,030원까지 상승했던 요 구간은 사실상 아시아나 항공 그룹의 대한항공 피인수 관련된 이 모멘텀들이 좀 반영되면서 상승폭을 현재 모두 다 반납한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일본 9월 24일, 지난해 9월 24일 4,025원의 어떤 상승 기조도 마찬가지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을 했지만 지금 사실상 이 오미크론 확산세 좀 지속되면서 오히려 일본 최근 2년간의 어떤 저점 부분까지 거의 떨어진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은 사실상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3대1의 무상감자는 이미 결의가 좀 됐고 아마 이게 주주총회에서도 좀 원안대로 좀 가결이 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선 보전을 반드시 하고 난 이후에 체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2분기 이후부터 명확해지는 어떤 이 숫자, 즉 실적을 수반한다는 어떤 기대감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지금 단기에 무상감자를 결정한 이후에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어떤 이 신주 유통이 되는 시점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반영한다면 현재 매수하기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2,100원,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상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800원대가 지금 최저점의 하단을 보여지는데 네네.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2,000원대 초중반 내지는 3,000원대 주가 좀 형성되는 구간에 보유를 했다. 자, 요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사실상 이거를 손절해서 다시금 노리는 것이 좀 좋겠는가? 자, 그 관점은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회복률을 좀 더 본다면 지금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감자일 이후에 사실상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청약을 일부 좀 받고 실적 개선 효과에 기인된 상승 구간에 좀 비중을 좀 정리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보유자 관점에서는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다소 리스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2분기 이후에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하락은 또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에어부산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2000년 설립돼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대혈 보관, 건강기능식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제대혈 은행 사업자로 R&D 파이프라인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기관지 폐의 형성증 치료제 뉴모스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임상시험 및 라이센싱을 진행하고 있고 2022년 2월 하나투어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셀리노를 종속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제대열은행 부문 49%, 줄기세포 치료제 부문 29.2%, 건강기능식품 부문 17%, 기타 4.8%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48억 원, 영업 손실 52억 원, 당기 순손실 9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2.8%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17.3%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8.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전 사업부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원재료비의 상승, 세포치료제 GMP 선행 투자 관련 비용, 연구 개발비의 증가로 영업 손실이 확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5월 31일이었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상인데 메디포스트의 이 자회사죠. 메디포스트 CDMO가 다른 회사의 주식에 또는 이 출자증권을 좀 취득했다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발행회사는 옴니바이오입니다. 옴니바이오 캐나다 소재 법인인데 발행 주식수는 1억 2천만 주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업체입니다. 취득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의 주식 총수는요 4,750만 주입니다. 취득 금액은 295억 원이고요. 회사 연결자산 총액의 11.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소유 주식 수는 전체 39.6%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고요. 취득의 목적은 북미 지역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메디포스트의 종속회사인 메디포스트 CDMO가 캐나다 소재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인 옴니바이오의 지분 39.6%를 취득하는 건이다. 취득 금액은 캐나다 달러 3천만 불이고요. 5월 31일자 하나은행 최고고시의 매매 기준 환율 984.28원을 적용한 수치라는 겁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바이오는 2021년도 4월에 신설법인으로서 최근 재무제표가 없다. 6번째 항목은요. 상대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 재무 현황은 최근 재무제표를 2025년 5월 31일자 매매 기준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돼서 작성된 기준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의 CCRM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최대 주주가 없다. 이 뭐냐면 캐나다 소재의 이 국영회사입니다. 지금 옴니바이오 회사를 현금 295억 원에 취득해서 최종 취득 이후에 39.6%의 지분을 취득하는 즉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어떤 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5월 31일 날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종결 예정일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단의 내용들이 좀 더 나와 있지는 않죠. 네. 지금 내용은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지금 6월 30일까지 추가 투자를 좀 단행하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네. 지금 700억 원 규모의 의결권부 전환 우선주의 투자가 6월 중에 추가로 좀 집행될 수 있다는 어떤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 이 관련된 공시 사항들은 다시금 또 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통해서 공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 메디포스트의 북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북미 시장의 이 CDMO 지금 우리가 그 CMO라는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니 백신이니 이런 관련된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을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CMO라고 불리우는데 자 여기는 CMO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D가 붙죠. CDMO. CDMO는 위탁, 개발, 생산이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위탁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 이전에 개발 단계까지 관여를 하는 게 이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북미 시장의 최대 시장이 바로 이 위탁 생산 어떤 세포 치료제의 어떤 최대 시장이 북미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캐나다의 이 옴니바이오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좀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메디퍼스트가 미국에서도 지금 무릎 관련 무릎 관절 치료제의 지금 임상 시험들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지금 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 치료제의 어떤 임상 실험들을 좀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행보가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메디포스트 이렇게 북미 시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횡보를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임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은 이 제대열 사업 부문입니다. 제대열 보관 서비스가 49%의 매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포 치료제라고 불리우면 카티스템 30%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21%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파이프라인 이외에 사실상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카티스템 이외에 스맵설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지금 스맵설 같은 경우는 일본 임상 3상 그리고 국내 임상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시아 지금 시판까지 된 것들은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카티스템이 가장 성공률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지금 시판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결정들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북미 시장의 어떤 이 생산 전초 기지를 좀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상 임상 결과가 유의적이다라고 좀 판단해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메디퍼스트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카티스템의 어떤 품목 허가를 좀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품목 허가 이후에 시판, 즉 숫자를 수반하다는 이 관점에서는 메디퍼스트가 확장세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평균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럼 향후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첨생법의 어떤 시행 이후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이 연구 개발들이 보다 좀 활발해졌는데 앞서서 이게 보다 더 빠르게 활발하게 좀 추진했던 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관절 치료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질환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많이 지금 적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의 인구화로 인해서 고령 환자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제 고령화 시대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 어떤 확산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과거에 이 윤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첨생법 시행 이전에는 연구 개발의 어떤 제약적인 요소가 좀 많았는데 네. 지금도 사실상 100%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연구 개발의 어떤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된 내용들의 어떤 선도 주자인 메디퍼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략 지점이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봉상 차트를 좀 보면 메디퍼스트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지금 사실상 제약바이오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시세 상승 흐름 유입 효과는 좀 있었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이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어떤 이 모멘텀들이 사실상 크게 좀 부각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부터 주목해야 되는 어떤 파이프라인 군들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관련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죠. 네. 지금 2월 달에 16,750원의 저점 이후에 사실상 미국 임상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공략 확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은 좀 되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오른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메디포스트의 어떤 확산세를 그리고 임상 모멘텀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리면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공략 지점 21,000원부터 23,500원, 21,000원부터 23,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보유자 관점에서는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1,000원에서 23,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줄기세포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1999년 설립돼서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화 및 영상물 배급, 콘텐츠 판권 유통, 투자 유치 및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등의 종합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로 설립해서 메가박스 시네플렉스로 영화 상영 및 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과 영화 투자 및 배급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07년 7월에 메가박스를 매각하며 현재는 영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호북성 홈쇼핑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2015년 6월 브랜드와 사명을 통일해서 쇼박스로 상호를 변경했고 2020년 이태원 클라스를 방영하면서 드라마 제작사로서 시장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09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당기순이익 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영화의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5월 31일이었습니다. 회사 임시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결과입니다. 제1호 위안 정관 변경의 건은요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기타 이사 선임 안건도요 기타 비상무이사 구본웅 선임의 건 그리고 사회이사 김광영 선임의 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인 김광영 선임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됐는데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결의사항으로 쇼박스는 2022년도 4월 15일자 신주 발행 결의에 따른 마음스튜디오의 신주 인수 대금의 납입 완료 시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신주 인수권 납입 예정일은 2022년도 6월 30일이고 납입 예정일에 변경될 경우에 효력 발생일도 변경될 수 있다. 제3호 이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4월 15일자 신주 발행 결의에 따라서 마음스튜디오의 신주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이 완료될 경우에 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효력이 좀 발생한다. 이 내용을 뭐냐면 최근에 쇼박스가 1,316억 원의 마음스튜디오의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어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인데 사실 조건부 투자였거든요. 사내이사 구본웅 그리고 사내이사 김광영의 어떤 사회이사죠. 사회이사 김광영의 어떤 선임 안건들이 어떤 조건부로 좀 결정이 좀 됐었는데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5월 31일 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것은 맞지만 6월 31일 날 1,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박스 이번 이사 및 감사 선임권에 대한 결의는 조건부 결의 사항인데요.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표님께서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납입은 문제 없겠죠? 네, 지금 유상증자 결정 4월 15일자 공시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금 납입일이 수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6월 30일자 납입 예정인데 전체 지금 5,277원에 지금 신주 발행이 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할인이 아니라 8%의 할증률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8%를 오히려 좀 더 비싸게 좀 배정을 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게 조달되는 건 아닌가 좀 우려될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자금력을 좀 갖췄다라는 평가가 좀 있죠. 지금 LS가의 장손인 이 구본웅 대표가 좀 이끌고 있는 마음캐피탈에서의 어떤 1,300억 원 규모의 어떤 자금 조달은 전혀 좀 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조건 사항의 어떤 위약 사항들이나 세부 사항의 어떤 미충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자금력의 어떤 납입 지연이라든가
납입이 좀 불가한다든가 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예상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네, 아무래도 충분한 자금력을 갖췄기 때문에 납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보면 이제 최근 영화 범죄도시2의 흥행과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수상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영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도 이제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대표님 그럼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잠깐 보면 이번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은 5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14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9억 5천만 원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6억 원 정도가 좀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좀 소폭 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좀 증가했죠. 그런데 분기 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3배가량 좀 증가가 좀 됐지만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실상 이 극장 영업에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좀 해제됐던 4월 중순 이후에 극장의 어떤 취식이 좀 가능했던 시점도 제 기억에 한 4월 한 말경이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지금 5월부터는 편안하게 극장 내 취식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극장 배급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쇼박스의 수익성 개선 작업은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기조에 오히려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범죄도시2의 이 흥행, 한 누적 관광객이 지금 거의 뭐 700만 명이 좀 육박한다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소위 뭐 최근 들어서 어떤 대박 흥행이라고 좀 표현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배급 수익 사업 그리고 영화 사업의 어떤 수익성 관점에서는 2분기 실적 기조가 그래도 1분기보다 크게 상승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쇼박스 2분기 실적 기조의 상승을 함께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IP를 활용한 신사업 부문에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콘텐츠 사업도 이제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 쇼박스의 긍정적인 성장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1,30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음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 K 콘텐츠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어떤 중장기적 사업 플랜을 좀 도모한다라는 어떤 이 플랜 안에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2명의 감사위원회와 사내이사가 좀 선임이 됐었죠. 이 행보가 6월 30일 날 납입 이후부터는 이 글로벌 이 공략들이 좀 더 가셔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사실상 이 각국의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공연 같은 이 기획들이 좀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고 오히려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좀 해외 여행의 어떤 가셔되는 6월부터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이 해외 공연도 좀 크게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관련해서 이 쇼박스가 이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이 오프라인 공연들을 좀 더 기획을 해 나간다면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는 충분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과 전략까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4월 18일 날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종목을 좀 다뤄드렸었어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들이 단계 좀 선반영은 됐다. 자, 요거 구간에서 지금 선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수반하려면 실적을 기인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 기인 효과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 이유를 우리가 좀 공략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 기대감만 수반한 것으로 주가 좀 급등했다는 것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저희가 5,100원에서 5,6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네. 자, 이 구간에 돌입하게 된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박스 구간에서 바로 자 매수를 했다면 지금 6,050원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또 됐죠. 그렇죠. 지금 주식을 급격하게 추격 매수해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기대감만 수반한다는 것은 그 시세는 단연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점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쇼박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준은 1분기보다 크게 향상된 매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 또는 영업손익의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관점. 다시금 타점을 좀 수립을 해드린다면 네네. 지금 변경 타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5,300원에서 5,500원, 5,300원에서 5,500원, 5,300원에서 5,5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져가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쇼박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5,300원에서 5,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